안녕하세요. 올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도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을 보면 몇 해 전 겨울이 떠오릅니다. 제게는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던 그 겨울에도 눈이 많이 내렸었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던 제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 터지게 된 것은 저의 잘못된 선택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게 사람을 고를 때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지켜보고 골랐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힘든 고백을 오늘 이곳에 하려고 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한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 역시 사내 동호회에 가입을 권유하는 것조차 힘이 들어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그렇거든요. 차분하고 조용해서 단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여러 다른 사람들과 막 어울려서 지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색하고 불편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거든요. 대신 한번 저와 마음을 나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깊숙하게 관계를 맺는 편이랍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런 성격 때문에 따돌림 같은 분위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서 혼자 조용하게 앉아있고 어울리지 않았더니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편했고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등하교를 하는 제 모습에 엄마가 속상하셨는지 한마디 하셨어요. 민서야, 민서 성격은 엄마가 너보다도 잘 아는데 말이야. 그래도 그 나이 때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혼자가 편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씩은 어울리면서 지내보면 어떻겠니? 엄마,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은데? 왕따라가 놀림받고 해도 내 자신이 편한 게 최고 아니에요? 난 지금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 성격 때문에 가끔은 외로웠지만 저는 나름대로 재미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소소하게 책도 읽고 떡볶이도 사 먹으면서 말이죠. 학창시절에는 별 다를 게 이럴 게 없었어요. 지루하기만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감정에 동요 없이 지냈고 그게 편했어요. 부모님과 친구들은 왜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느냐고 말을 하셨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일상을 즐기고 있던 것이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는 평범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신입사원의 환영회를 한다며 회식을 했었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기분이 들었죠. 그때 당시는 신업 직원들한테 왜 그렇게 노래를 시키고 자기소개시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노래를 안 하면 벌주를 마시게 되었었는데 저는 태생적으로 그런 분위기 자체를 싫어하는 데다가 술도 잘하지 못해서 아주 많이 난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선배가 저를 도와주셨었어요. 대신 흑기사를 자청해서 술도 마셔주셨고 불편한 저를 지키지 말라고 다른 선배들한테 대신 말도 해주셨죠. 그 선배에게 너무 고마워서 회사에서 커피도 사다 드리고 하면서 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선배도 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곤욕을 겪었을지를 알게 되셨고 자신도 무척 용기를 내어서 나서 주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더 감사하던지 엄청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아 항상 그 선배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성적으로 그 선배를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그 선배는 저보다 10살 이상이 많으셨고 이미 한 가정의 가장이셨거든요. 그냥 이 직장 안에서도 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든든했습니다.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던 어느 날 근처에 있는 곳에 작은 요가 학원이 오픈했어요.
오픈떡을 맞춰서 돌리러 그곳 원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게 되었죠. 근데 요가학원 원장님은 어디서 많이 낯이 익는 얼굴이었어요. 목소리부터 이미지가 마치 제가 아는 사람 같았거든요. 누구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던 그 찰나에 그 사람이 먼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선미야, 너 선미 맞지? 우리 같은 고등학교 나온 것 같은데? 2학년 3반 맞지? 나 기억 안 나? 그래 2학년 3반 맞자. 아, 그럼 너 혹시 태희? 그래, 나 태희야. 이 태희를 몰라오면 어떡하냐? 너 이 회사 다녀? 잘됐다, 야. 너무 반가워. 정말 반갑네. 요가 했구나? 좀 편한 것 같아서 내가 못 알아봤다. 미안해.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태희라는 친구가 바로 요가학원 원장이더라고요. 그 친구는 학교에서 노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항상 시끄럽게 떠들던 친구였어요. 주변 학교의 남자애들과도 어울려 자주 놀았고 인기도 꽤 많았죠. 선천적으로 저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성격이라 그저 눈인사만 하고 1년에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었는데 그래도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반갑긴 하더라고요. 그녀의 외모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아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높은 콧대와 확 커진 쌍꺼풀 눈, 그리고 2배는 커진 것 같은 가슴. 현대의 의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나 싶을 정도로 그 친구는 아주 많이 예뻐졌습니다. 저는 그런 쪽에 워낙 관심이 없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까 부럽긴 하더라고요. 여자로서 매력적이었어요. 직장 남자 직원들은 태희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당장이라도 요가학원에 등록할 것처럼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결국 그 후로 직원들 몇몇이 우르르 몰려가 그 요가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 한참이나 남자들의 대화에 태희의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우리 그 요가 선생님 아주 몸매 끝내지 않냐? 내가 난생 좀 요가를 배우긴 하는데 솔직히 요가는 무슨 요가냐? 눈호강하러 가는 거지. 그럼요 선배, 저도 그래요. 워낙에 성격도 싹싹하시고 외모도 출중하시니까 그래서 요가학원 갑니다. 퇴근 시간만 기다려지는 건 정말이 아닌가 봅니다. 남자들은 전부 늑대였어요. 요가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 오로지 제 친구를 보러 가는 것이더라고요. 하도 그런 말을 많이 하길래 어느 퇴근길에는 저도 우연히 그 요가학원 앞을 기웃거리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그러나 궁금했거든요. 용기를 내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 마침 제 친구가 요가 수업을 한참 진행하고 있더군요. 상냥하고 친절한 설명과 함께 직원들의 자세를 교정해주는 따스한 손길까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요가 선생님의 모습이었어요. 더군다나 몸에 쫙 밀착되는 옷을 입어서 가슴과 엉덩이가 도드라졌고 여자인 제가 봐도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우두커니 문 앞에 서서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고 잠시 후 저를 발견한 제 친구는 제게 눈짓을 하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사인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고 잠시 후 저희는 차를 한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연이 신기하기도 했어요. 저는 워낙 말주변도 없고 말도 많은 편이 아니라서 가만히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제 친구가 여태껏 살아온 이야기들을 주저리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벌써 20대 중반이 됐다 야, 그치? 사람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요가 강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 고등학교 때는 진짜 놀기만 좋아하고 그랬는데 철이 들긴 하나 보다. 그랬구나. 너무 보기 좋아. 근데 너 되게 많이 예뻐졌다. 원래도 예뻤지만. 아, 이거? 다 돈으로 만든 거야, 알잖아. 이거 만드느라고 돈 꽤나 썼다. 그래도 어쨌든 요가 강사 하려면 예쁘고 몸매도 좋아야 되잖아. 그래야 사람들이 오지. 친구는 자신의 일을 하나도 숨김없이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자신은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고 남편과 이혼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20살이 넘자마자 못 모르고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생겨 급하게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 나중에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게 되어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했고 현재는 친정엄마와 함께 살며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고 했어요. 다행히 전 남편에게서 위자료를 조금 받아서 그 돈으로 성형수술도 하고 요가학원도 차리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야, 세상에 나쁜 놈들 많아. 언제는 내가 세상 최고 좋다더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을 피고 그거 알고 살 여자가 어딨어. 그래서 이 꼴이 됐다. 에휴, 딸린 이혼녀. 태희는 웃으며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아직 나이 30도 안 됐는데 벌써 애딸린 이혼녀라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조금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동정심 같은 게 생긴 저는 그 후로 길거리 지나가면서 장난감 같은 것이 보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빠 없이 혼자 살고 있는 태희 아들이 생각났거든요. 저도 모르게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서 바퀴 달린 자동차 장난감 2개를 사들고 다음날 요가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이거 아들 갖다 줘. 어제 지나가면서 생각이 나서 샀어. 이런 거 좋아할 나이잖아. 어머, 이게 뭐야?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네. 야, 이런 거 같이 챙겨주고 고맙다. 사회에 나와보니까 옛날 친했던 친구들이 다 옛날 같진 않더라고. 안 그래도 기분 꿀꿀했는데 네 덕분에 다 풀렸지 뭐야? 우리 오늘 밥 먹을래? 내가 저녁 쌀게. 그동안 못해둔 얘기도 하고 오늘 저녁 같이 있어주라. 전 그렇게 그 친구와 함께 식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맥주도 한 잔 마시게 되었는데 주량이 약한 저는 한 잔의 얼굴이 벌개져 버렸죠. 그날 이후 저는 그 친구와 아주 많이 가까워지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고맙다고 하며 진심이 담긴 말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은 이혼하고 힘들 때 연락을 해도 제대로 연락도 받아주지 않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자신의 아들 장난감까지 챙겨줄 줄을 상상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 힘으로 혼자서 가정을 책임지고 돈을 벌어야 하는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어딘가 기대고 싶다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제 마음이 완전히 그 친구에게 향하게 되었고 그 다음날 또 그 다다음 날에도 퇴근 후 그 친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면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는 점점 더 서로에게 익숙해졌어요. 울고 웃으며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서로에게 비밀 같은 것도 말하며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제게 저녁 시간에 내달라고 해서 함께 있었는데 외롭다며 취기가 가득 오른 그 친구가 나이트클럽에 가자고 했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낯선 남자들을 만나서 합석을 하게 되었고 쾌활한 성격의 태희는 그 남자들과도 자연스레 어울렸었죠. 남자 3명 그리고 저희 여자 2명 총 5명이 어우러져서 시끌벅적한 나이트클럽 안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격상 그런 분위기 자체를 너무나 힘들어했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오늘만은 제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고 말했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고 어느덧 시간은 새벽 2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둘이 얼큰하게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제 친구를 발에대주러 부축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까 합석했던 남자들 중에 한 명이 제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저기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연락처요? 제 연락처요? 아니면 이 친구 연락처요? 아, 그쪽 연락처요. 저 사실 그쪽처럼 차분하시고 그런 분을 처음 봐서
저도 좀 닮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왠지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면 저도 차분한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전 그렇게 이상한 놈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고 여기 제 명함도 드릴게요. 낯선 남자에게 전화번호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며칠 후 남자 전화번호를 메시지가 왔었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안부를 물어보면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말을 계속해서 어필했고 결국 저희는 제 사무실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 정신이 나가서나 봐요. 생판 모르는 남자의 연락을 받고 만나기까지 했으니 말이에요. 제 친구 태희는 제게 너무나 잘했다며 박수까지 건네며 같이 자리를 한번 하자고 신이 나서 말하더군요. 야, 부럽다 부러워. 내가 그날 술이 좀 취했었는데 그래도 너한테 연락처 물어본 그 남자 진짜 괜찮게 봤거든.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매너도 좋고 게다가 계속 우리 웃겨줬잖아. 난 딱 그런 스타일 남자 좋아하는데 왜 내 연락처를 안 물어본 거지? 어쨌든 같이 만나서 놀자 놀아. 태희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남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남자 매우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옆에서 태희가 부추기기도 했었지만 이상하게 그때는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을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왜 그랬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쓰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제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제게 호기심을 가진 그 남자는 저 같은 여자를 처음 본다며 계속해서 만나자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제 생일에도 근사한 선물을 사주며 태희까지 초대해서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죠. 모든 것이 갑작스러웠지만 저는 그 사람과 연인이 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엄마는 제 성격상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면서도 왠지 내심 좋아하셨어요. 그래, 우리 딸 이제 나이도 들어가는데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너처럼 내성적이고 그런 애들한테는 활발하고 사교성 넘치는 남자가 딱이야. 그렇겠지?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좀 두려워요. 아휴, 두렵다니. 이건 설레임일 거야. 엄마는 우리 딸이 좋은 선택을 했을 거라 생각해. 그 남자는 정말 활발한 스타일이었어요.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저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쉴 새 없이 핸드폰이 울려댔죠. 어차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인생을 자신은 조금 더 재미있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남친이 그때는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 친구의 요가 학원도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자기 친구를 소개팅 시켜주기도 하면서 진짜 재밌게 보냈어요. 그때 저는 요가 강사 친구와 더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로부터 1년 후 남자 경험이 전무했던 제게 첫 남자가 된 남친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졌던 또 다른 제 친구는 저보고 미쳤다고 하더군요. 제가 태희하고 친해지면서 뭔가 너무 변한 것 같다고 신중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오히려 미웠어요. 왠지 자신과 멀어진 것 같아 질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친구는 태희보다 훨씬 이전에 먼저 친하게 지낸 친구로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붙어 다니던 친구였었어요. 저와 많이 닮아 있었고 워낙에 착하고 서로의 부모님까지 알고 지내는 사이였죠. 솔직히 말하면 그 친구가 걱정하는 말을 듣기 싫어서 제가 조금 피하기도 했었어요. 남자한테 콩깍지가 쓰였다더니 신중하지 못하다느니 하는 말을 듣기가 싫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갑작스러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준비된 것 치고는 양가 부모님들이 신경 써서 챙겨주신 덕분에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훨씬 어른스럽고 차분한 성격의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런저런 방식으로 저를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의도 워낙 바르고 해서 제가 소개팅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동생이 너무 답답한 놈이라고 하면서 인생을 헛살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어쩐지 그런 시동생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결혼하고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임신 7개월이 넘은 상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며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고 출산 후에는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일은 세상에서 제가 경험한 일 중에 가장 힘들고 정신없는 일 같아요. 둘, 셋 아이를 낳아 회사까지 다니는 직장 선배들이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의 울음소리에 많이 힘들어했고 한창 회사가 바빠져서 주말에도 출근을 한다고 하더군요. 어쩌다가 주말에 집에 있으면 나가고 싶어 근질근질해서 제게 아부를 떠난 남편의 모습이 꼴보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여보, 내가 애기 젖병 소독하고 빨래도 다 하고 했으니까 이따가 조금만 나갔다 와도 돼? 딱 3시간만, 어? 주말이면 좀 나 좀 도와주지. 맨날 왜 그렇게 나가려고 그래. 당신은 나랑 아이랑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럴 리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친구들 관계 안 하면 나중에 경조사 생기고 그럴 때 안 온다니까? 그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남편은 늘 이런 식으로 좋게 포장을 하면서 저를 현혹시켰어요. 저는 남편의 그런 말이 싫긴 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말릴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행사가 있어서 다 같이 시댁에 가 있을 때 시동생이 남편에게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제발 앞으로는 그러지 마. 행동 조심하고 가정에 있는 사람이면 있는 사람답게 행동해. 형수랑 조카는 뭔 죄야? 야, 이 답답한 놈아. 네가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그래. 평생 아주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라. 아유, 이 답답이.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아 저는 나중에 시동생에게 따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시동생은 그냥 형이 워낙에 사교적인 성격이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을 좋아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둘째 아이가 생겼고 회사는 복직하기 힘들어졌어요. 요가 강사의 제 친구는 가끔씩 예쁜 몸매로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했었는데 솔직히 많이 부럽더군요. 여전히 몸매도 예쁘고 화장과 헤어스타일도 워낙에 잘 꾸미고 다니는 애라서 칙칙하게 푹 퍼져있는 저와는 확실히 비교가 되었거든요. 친구는 여전히 제 남편과도 잘 맞았습니다. 연애를 할 때에도 다 같이 함께 만나면 술병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마셨던 두 사람이었는데 가끔 저희 집에 놀러와서도 여전히 그렇게 놀더라고요. 한창 흥이 오를 때쯤에 저는 아이를 재우러 방에 혼자 들어가야 했고 그 뒤로 계속해서 둘의 술자리는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왔다 가면 남편은 꼭 은근히 비교하는 말을 제게 하기도 했어요. 여보, 당신도 좀 당신 친구처럼 꾸미고 그러면 안 되나? 요가를 좀 다녀보면 어때? 살도 많이 쪘잖아. 다이어트도 좀 하고 그러지. 요가를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 둘째가 지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루 종일 애 둘하고 씨름하고 있는 내가 꾸미긴 어떻게 꾸미냐? 그럼 화장품 애들 얼굴에 다 묻히고 그러라는 얘기야? 아니, 난 꼭 그런 게 아니라 보기 좋잖아. 당신은 칙칙하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 심심하고 지루한 면이 있거든. 보기도 좋고 성격도 좋고 그렇다고. 지금 비교하는 거야?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남편의 말에 기분이 상당히 나빠진 저는 그날 남편과 대판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제 성격이 호기심이 가고 닮고 싶은 부분이 있어 좋다고 하더니만 이런 식으로 친구와 비교를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제 화는 좀처럼 풀어지지 않았지만 남편도 적극적으로 저를 풀어주려고 하지는 않은 채로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항상 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고 그렇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는 저와는 자연스레 각방을 쓰게 되었고 잠자리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몇 년이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오로지 아이들만 쳐다봤어요. 건강하게 밝게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습니다. 가끔씩 친정엄마도 제 남편이 너무 밖으로 도는 것 같다는 말을 하시며 걱정을 하셨어요. 친정엄마가 집에 오셨다가 저녁을 먹고 가시는데도 남편은 제대로 집에 오지도 않았으니까요. 박서방은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쁘대냐? 애가 한참 어린데 그렇게 밖으로만 도니. 그 회사가 바빠서 그런 거야. 요즘 중요한 프로젝트가 좀 있어서. 엄마가 뭐 바보 천치인 줄 아니? 주중도 그렇고 주말에도 나가고 그러는 거 엄마가 모를 줄 알아? 조심해. 남자들은 질리면 금방 눈 돌리고 그런다니까. 박서방이 너를 보는 눈빛이 왠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 엄마는 걱정돼. 친정엄마의 말을 들으니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왠지 저도 엄마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시질 않아 며칠 후 시동생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시동생은 차마 제게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 전화로 인해 남편은 제게 무척이나 화를 냈고 저희는 또 대판 싸우고 며칠간 냉기가 흘렀어요. 며칠 후 남편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더군요. 제주도에 출장을 급히 가야 할 일이 생겼다고요. 제가 자고 있는 사이 아침에 옷을 미리 챙겨왔다고 하면서 3박 4일 일정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남편이 혼자 외벌이를 하고 있었기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친정엄마는 홀로 며칠간 있을 제 생각에 저희 집에 와 계셨고 아이들을 봐줄 테니 어디든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친구들이라도 만나고 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저와 비슷한 성격의 절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했죠. 너무나 오랜만에 단둘이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몇 년 전 제 남편을 우연히 만났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더군요. 저기 사실은 나 몇 년 전에 네 남편 본 적 있었어. 나이트에서. 뭐? 언제? 나이트? 왜 말 안 했어? 그때 너 둘째 나으러 병원에 가 있었을 때라 전화 연락도 안 됐고 우리 회사 회식이라서 어쩔 수 없이 좀 유명한 나이트에 다 같이 갔는데 거기서 네 남편 봤어. 어머, 그랬구나. 난 몰랐네.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했나 보다. 그게 사실 네 남편 친구들이랑 태희가 같이 있더라고. 뭐? 태희? 아, 아마 소개팅 시켜준다고 했었는데 그랬나 보다. 아니야, 그게 술이 떡이 돼서 둘이 막 끈적하게 춤추고 소개팅 자리는 아닌 것 같던데. 아무튼 너 애 낳으러 갔는데 내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미안하다, 선미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저는 그 길로 곧장 태희의 요가 학원으로 찾아갔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이나 분명히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화가 나서 씩씩대며 달려간 그곳에는 며칠간 휴원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딱 제 남편이 출장을 가는 날짜와 똑같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문을 닫는다길래 얼른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마음이 뒤숭숭한 채로 집에 들어와서 친정엄마가 TV를 보는데 도무지 TV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고 아까 친구가 한 얘기만 계속해서 귀에 맴돌더라고요. 밤에 잠도 안 와서 꼴딱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눈이 퀭해진 제 모습에 엄마는 단번에 눈치를 채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갑자기 엄마의 질문에 눈물이 흘렀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길길이 날뛰시며 당장에 그 인간들에게 달려갈 기세를 하시더군요. 엄마, 그러지 마. 그냥 그거 몇 년 전이라잖아. 내 친구가 워낙 내 남편이랑 친하고
또 그때 남편이 내 친구 소개팅 해준다 그랬었거든. 그래서 아마 그럴 거야. 이 기집애야. 여자들은 직감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인 거라고. 엄마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아무리 소개팅이라고 해도 넌 둘째 낳으러 병원에 가서 진통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냐?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내가 아주 요절해 내주마. 오늘 오는 날이라고 했지? 잘 됐다. 엄마가 따끔하게 혼 좀 내줄게. 엄마의 흥분은 도무지 잠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창밖을 보니 흰눈이 펄펄 내리고 있더군요.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밖에 나가기 두려울 정도였어요. 잠시 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행기가 폭설로 인해서 결항이 되어서 하루를 더 있다가 와야 한다고요. 너무 빨리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못 간다고 하면서 집에 갈 때 맛있는 걸 사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여자에게는 6번째 감각적인 육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목소리로 제게 말했지만 사실 웃고 있을 것 같은 모습이 그려지면서 저 혼자 마음속으로 5만 가지 상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요가 학원으로 달려갔어요. 예정대로라면 오늘은 요가 학원이 오픈을 했어야 하는 날이니까요. 하지만 요가 학원 역시 문을 닫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너무 화가 난 상태로 다음날 김포공항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들은 엄마에게 맡기고 친구에게 부탁해서 함께 갔죠. 몇 시간이 지났을까? 잠시 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치 신혼부부를 방불케 하듯이 서로의 어깨와 허리에 팔을 감싸고 나오는 제 남편과 테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둘은 제가 와 있는지도 까맣게 모르고 입꼬리가 귀에 걸려 좋아 죽을 듯이 보이더군요. 저는 그 순간 그대로 그 둘에게 돌진했습니다. 야, 이 또라이들! 거의 악소리를 지르면서 그 둘에게 돌치더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고 남편과 제 친구는 토끼 눈이 되어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 길로 남편을 향해 주먹으로 얼굴을 한 방 날렸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의 저는 평소와의 저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이 쓰레기들아. 니네가 그리고도 사람 새끼냐? 어떻게 내 친구랑 그럴 수가. 아니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봐. 그게 아니라 저기 말이야. 뭘 들어 듣기를. 네 얘기는 뭘 들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람들은 모두 저희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구경을 하기에 이르렀고 친구 태희는 어떻게든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슬그머니 도망치려고 하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제 친구가 태희를 잡았습니다. 어딜 도망가 있냐나.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사람이야?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네 친구 남편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냐? 너네 몇 년 전부터 내가 나이트에서 보고 수상하다 했어. 그래도 설마 사람이라면 안 그렇겠지 싶었는데. 아니야. 그게 말이야. 오해야. 우리는 여기 지금 나오다가 본 거야. 우연히 같이 결항되었다가 타는 비행기에 같이 타서 어깨동무를 하고 나온다고? 야,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렇게 외로웠냐? 저와 똑같이 매우 내성적인 성격의 제 친구 역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제 친구를 안 데려왔으면 저 혼자 아주 우스운 꼴이 될 뻔했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던 제 팔을 잡아다가 확 뿌리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아이 진짜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라고 했잖아. 사람들 많은 데서 이게 뭔 꼴이야. 얼른 집에 가자. 얼른. 쪽팔려 죽겠네. 쪽팔린 건 알지. 니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동네방네 개망신 다 주고 인생을 아주 개판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조용하고 말 못하니까 나를 아주 바보 천치로 하는구나. 저는 그 다음 제 친구 태희의 머리채를 잡아서 휘둘렀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성을 잃으니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거 안 나? 야, 너 미쳤어. 빨리 놓으라고.
여러분들 경찰 좀 불러주세요. 경찰 좀요. 그래 오냐 경찰 불러라. 사람들 경찰 좀 불러주세요. 제 남편이랑 친구가 바람나서 이러고 있으니까 저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 나고 증거도 잡을래요. 결국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며 저희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게 이르렀고 남편과 상간녀인 제 친구는 제 팔에 뿌리치고 주랭랑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상황이 끝나버리니 맥이 쭉 빠져서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제 친구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었고요.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온몸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자 제 친구는 도움을 요청했고 그 자리에 계시던 중년 아주머니가 도와주셔서 저는 공항의 의자까지 앉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동안 남편이 처음 만났던 일, 제게 죽자 살자 매달리며 연애하자고 했던 그 모습, 그리고 뜨거운 밤을 보내며 사랑을 속삭이던 그 순간까지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는데 후회와 배신의 눈물이 계속 나와서 멈출 줄을 모르더군요. 몇 시간 후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친정엄마는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하셨고 제 친구는 김포공항에서 있던 일을 차근히 설명했어요. 엄마는 그 길로 바로 시댁으로 찾아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동생이 집으로 찾아와서 제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더라고요. 형수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진작에 말리지 못했어요. 됐어요. 일어나요. 도련님이 무슨 잘못이라고 그래요. 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했고 그 요가 학원도 찾아가서 경고도 했어요. 제발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애원을 했는데 죄송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후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저희요 용서하지 마세요. 시동생은 확실히 형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어른스럽고 인성이 된 사람이었죠. 저는 그 후로 시동생의 도움으로 이혼을 준비했고 불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친구 태희에게서 연락이 와서 명예훼손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야, 내가 좀 노랗기로서니 이런 식으로 남의 영업에 피해를 주면 되냐, 어? 네가 이러고도 친구야? 너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친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참 속도 좋다.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말 하냐? 친구라는 년이 내 남편이랑 놀아나? 그것도 몇 년이나 날 속이고? 너 이러려고 얼굴 뜯어치고 가슴도 부풀렸냐? 쓰레기 같은 년. 명예훼손을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 잘난 네 불륜남이랑. 나중에 알고 보니 시동생이 요가학원 수업 중에 찾아가서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의 형과 헤어져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군요. 일부러 학원 원생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수업 시간을 이용했고요. 그 소문이 타고 퍼져서 불륜녀란 낙인이 찍힌 친구는 원생들이 다 환분 요청을 하고 항의가 빗발쳐서 더 이상 운영을 해서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요가학원 오픈 후에 안전궤도에 올라 한창 원생들이 많이 모였던 곳인데 아깝기도 하겠어요. 그러게 본인이 그런 죄를 안 지었으면 애초에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남편은 제가 집에 없는 틈에 타서 자신의 짐을 빼가려고 현관 비번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비밀번호로 바꿔 놓았는지라 문을 열 수가 없게 되자 집 근처 열쇠 수리물을 불렀더라고요. 오랜만에 아빠를 보게 된 아이들은 아빠 하고 소리치며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남편 역시 오랜만에 본 아이들이라서 반가웠는지 품에 쑥 안아 벌떡 들어올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들, 우리 아가들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출장 가지마 응? 그래 알았어.
아빠 출장 안 갈게. 우리 아가들 오늘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 뭐 먹고 싶어? 피자 사줘. 엄마는 피자 안 사줘. 죽도록 미운 남편이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니 차마 그 사이를 말릴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시장에 다녀온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한 후 집 근처 커피숍에 앉아 몇 시간을 멍 때리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이혼이 완료될 때까지 당분간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격렬하게 싸우고 욕하다가 조금 지나니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며 빌었다가 또 조금 후에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였다가 남편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일로 남편에게 그 어떤 욕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럴 마음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사람이 정말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일로 인해 조금씩 감정 표현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이번 사건 후로 알게 되었네요. 하지만 가끔씩 마음속에 불끈불끈 솟아올라 미쳐버릴 것 같은 화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마음은 평생토록 갖고 가게 되지 않을까요? 지동생의 도움으로 모든 이혼 과정이 마무리가 되었고 살고 있던 집도 정리해서 각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남편은 혼자 작은 원룸을 얻어 사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제 친구는 결국 헤어지더군요. 그렇게 둘이 죽고 못 살더니 위자료를 주어야 하고 육아학원까지 문을 닫고 보니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나 봅니다. 정말 황당한 것은 나중에 다른 친구에게서 전해 들은 얘기로 태희가 이혼한 이유가 자신이 바람을 피워서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전 남편이 착하고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살기 불쌍하다고 돈을 챙겨준 것이라고 해요. 제가 워낙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지 않아서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동창생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같이 무조건 조용하게 혼자만 편하게 있는다고 장땡은 아닌 것 같네요. 이혼의 과정은 조금 더럽고 지저분했습니다. 이혼을 해보지 않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이게 며칠 안에 끝이 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저는 상간녀에 대한 소송도 같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2명을 상대해야 했었거든요. 이때 시동생이 안 도와줬으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친구 태희가 예상치도 못하게 집까지 찾아온 후 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으면서도 아이들 앞에서 티를 낼 수가 없어 겨우 참은 적도 있었다니까요. 자기 위자료 소송한 거 취소해달라는 일종의 뇌물 같은 짓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주 열받고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싱글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가끔 눈이 많이 내리면 그때의 일이 기억이 나서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어디에라도 털어놓아야 제가 앞으로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주저리 사연을 남겨보았네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저와 아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조용한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